자,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민법 공부, 시험 공부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공부하시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공부하시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그걸 예상해야겠죠.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시고 계속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있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 나눌 수 있죠.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죠. 한편 계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몇 명이 하죠? 법에서는 둘이 하죠. 그래서 두 개 이상 의사표시가 일치했을 때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 중에 이 시간에는 단독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을 해지한다, 취소한다. 이게 상대방에게 다 알려져야겠죠? 이런 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한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예를 들어 소유권 포기나 유언 또는 이게 유언으로 증여한다. 같은 말입니다. 유언, 유증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마셨어요. 술병 하나 100원, 술병 100원이죠. 근데 술병을 버려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소유권 포기한 겁니다. 100원 버린 것도 소유권 포기죠. 그럼 누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죠.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이 이제 아버지인데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갑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쓴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X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 을에게 나 죽으면 이 부동산 줄게라고 유언으로 증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주는 게 증여죠. 유증유는 유언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유언의 일종이에요. 자, 그럼 아버지가 유언의 의사표시 했잖아요. 그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아들에게 꼭 도달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만약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꼭 도달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아버지가 자연사할까요? 의문사할까요? 그렇죠. 의문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유언장이 공개되겠죠? 그때 아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럼 계약이나 이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3억에 살게라고 승낙했어요. 그럼 두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했죠? 이 두 개가 일치해서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이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33위 문제 41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는 있는 단독행위 이걸 10월 달에 틀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다 맞히거든요. 그럼 다 맞히는 문제는 맞추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빨리 푸냐가 중요하죠. 이거 1분 만에 풀면 될까요? 이거 5초 만에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있는 단독행위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제일 뒷부분 이렇게 취소, 추인, 동의, 해제 이건 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아까 유증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5초 만에 빨리 풀어야 돼요. 앞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를 연구해야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은 크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눌 수 있죠? 그럼 자,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세 보이죠? 어떤 게 세 보여요? 그렇죠. 강행이 세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센캐예요. 센캐가 뭔지 아세요? 센 캐릭터. 그러죠? 이건 좀 만만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인데 그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하면 그들한테는 이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그들한테는 그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움직이고 이 법 규정 무시해도 됩니다. 반면 강행 규정은 세 보이죠?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됩니다. 근데 강행 규정이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란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죠. 야, 떴어. 뭐가 단속 떴다고 그 단속 떴다를 말합니다. 그럼 단속 규정 위반하면 제재, 단속에 걸렸죠? 그럼 제재 처벌은 받아요. 근데 처벌은 받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반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때 개인 간 효력,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단속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할 뿐 사법상 효력, 개인 간의 거리는 유효로 두는 걸 말합니다. 단속 규정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식당이 무허가입니다. 또는 포장마차 같은데 그럼 무허가 음식점이면 우리가 밥 먹고 여기 신고 고발합니다. 그럼 신고 고발하면 사장님은 제재를 받죠. 우리가 밥값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밥값은 내야 되죠. 따라서 제재는 받더라도 개인 간의 음식 매매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밥값은 내야 되죠. 이렇게 처벌하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 유효 이런 게 단속 규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숙박업소에서 자고 나왔는데 거기가 무허가입니다. 그럼 또 신고 고발하더라도 사장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숙박료 환불해 줍니까? 안 해주죠. 이렇게 숙박계약은 유효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입니다. 그럼 단속 규정 예로서 지금 2년 연속 시험에 남기는데 이게 중개사법이거든요.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2차 과목이죠.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이 대표적인 단속 규정입니다. 근데 민법 선생님들이 직접 거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중개사법에서 했죠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지금 미국 이민 가야 돼요. 당장 미국 떠나야 됩니다. 아파트 처분해야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 오늘 당장 9억에 팔아달래요. 오늘 당장 9억에. 그럼 1억 싸게 내놨죠.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지. 이게 직접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거래란 나에게 사무소 찾아왔거나 나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의뢰했죠. 그것을 중개사가 매매하는 걸 직접거래랍니다. 이걸 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이 직접거래 행위하면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그럼 처벌되는데 그럼 여러분 그럼 이 매매는 유효로 해야 할까요? 무효로 해야 할까요? 만약 이거 무효라 하면 갑이 미국 가요 못 가요? 매매가 효력이 없으니까 매매를 다시 해야 되죠. 미국 못 갑니다. 그럼 오히려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 거래는 유효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게 단속 규정.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직접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내 고객, 내 의뢰인가 하면 다 직접 거래입니다. 다 처벌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고객, 내 의뢰인 거 찝적대지 말은 겁니다. 그러면 3다 2-3으로 처벌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정당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서 등록해야 되죠.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개했어요. 그럼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했죠. 이 사람은 중개사법으로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럼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 보수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로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라.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해야 그때 처벌됩니다. 그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업이 붙고 안 붙고가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이 업이 붙지 않으면 돈 받아도 처벌 안 돼요. 업이 붙어야 그때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못 땄죠? 그럼 등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등록이죠. 이자가 딱 한 번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 보수를 받았습니다. 딱 한 번. 그럼 이게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무등록이니까 이게 중개업이면 처벌되는 것이고 중개업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눴단 말은 업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단 말이겠죠. 자, 이렇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럼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이 판례예요.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우연히 딱 한 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한 번째 재수 없이 잡힌 거죠. 이 사람은 자, 딱 한 번 했더라도 여러분 우연히 그 비싸고 무거운 간판을 겁니까? 우연히 간판을 걸어요? 아니면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재수 없이 한 번에 걸린 거죠. 이건 잠재적 계속성이 있으니까 이건 중개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은 사회 통념이에요. 한 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한 번 했지만 얘는 잠재적인 계속성이 있죠. 그래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사람은 처벌되지 않죠. 그러면 이자가 한 중개 스스로 지급 약정도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범위 내, 즉 적당한 범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 받을 수 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단 적당히 상당한 범위 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오히려 중개사법 선생님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다른 과목과 연관된 거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제 강의는 종합선물센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3회 42번. 다음 중 무효인 행위 자질했습니까?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임대차에 있다. 그럼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으로서 무효가 아닙니다. 2번 어떤 말이 중요해요? 2번 어떤 말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연히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죠? 그때 중개행위에 대한 적당한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은 강행규정 무효가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이렇게 요즘은 1차, 2차 통합과정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3번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적정한 수준의 선고보수 약정 나오는데 이 변호사와 선고보수 약정은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면 제일 먼저 착수금을 얼마 주거든요. 착수금 받고 제가 이기면 얼마 더 주세요라고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약정은 민사사건과 형사로 나눠서 그럼 여러분 이 사후송을 맡긴 의뢰인은 둘 중에 어느 사건에 더 겁이 있어 떨고 있나요? 어디에 겁먹어서 떨고 있어요? 이쪽이 더 겁먹어서 떨고 있죠. 민사는 돈 안 갚아도 뭐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근데 형사는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당신 꺼내주면 3천만 원 주세요.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의뢰인이 덜 떨고 있으니까 이 약정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떨고 있는 의뢰인을 이용해서 한 약정이라 이때 약정이 103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민사사건에서의 선고보수 약정이라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다음에 자, 우린 시험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두 개 있는데 여러분은 꼭 4번부터 차례대로 읽잖아요. 긴 걸 왜 읽어요? 지금까지 정답이 안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정답이겠죠. 저 같은 거면 짧은 거 읽겠네. 짧은 거. 그래서 5번부터 읽어봐요. 5번. 보험 계약자가 우리 시민들이 오로지 보험 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 선의 보험자가 보험회사예요. 이자와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이게 103조 무효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번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4번 같은 지문은 저도 20년간 처음 봅니다. 이런 지문은 앞으로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알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출지문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민법 공부고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 공부란 반복에 나온 지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 자, 이제 국어 시간. 자, 알 수 있었다 이런 말 하죠. 알 수 있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이거 틀리면 상당히 창피할 것 같아요. 자,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그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하철 타려고 막 뛰어 내려갔는데 지하철이 내 눈앞에서 막 떠나버립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 속상해. 조금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탔다, 못 탔다? 그렇죠, 못 탔다죠. 못 탔다. 자,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엄청 노력했는데 꼬실라 그랬거든요. 막판에 실수해서 못 꼬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속상해. 그 여자 꼬실 수 있었다 그러죠. 꼬셨다, 못 꼬셨다? 못 꼬셨다. 그럼 못 탔다, 못 꼬셨다. 그럼 이거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죠. 못 탔다, 못 꼬셨다, 몰랐답니다.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야기를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이야기. 선이라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아기는 알았답니다. 그래서 뭐 착한 놈 그런 말 아니에요. 나쁜 놈 그런 거 아닙니다. 법에서 선이란 어떤 걸 몰랐다. 아기는 알았다인데 이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눕니다. 그래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이에요. 실수 잘못. 자, 그럼 무과실인 사람은 뭘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과실은 알았다요? 몰랐다요? 여기 몰랐다죠? 몰랐답니다. 근데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거죠. 즉 꿈에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이게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럼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화살표 보이죠? 몰랐답니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로 몰랐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근데 실수로 몰랐답니다. 이렇게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와요. 악의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 게 뭐 잘못입니까? 이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강아지가 지나가요. 강아지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아주 잘했죠. 근데 강아지를 모르고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과실,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그래서 악의는 과실, 무과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를 전제로 나온 말입니다. 세 개 잘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제 선의 그러면 과실, 무과실 두 개 다 포함된다.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할 게 통정의 입시인데 이게 민법 108조입니다. 그래서 통정이란 서로 합의했다, 서로 짜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둘이 짜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2항 전항이 1항이죠. 1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입니까? 선의 무과실입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허위 표시를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매매를 허위로 하면 가장매매, 전세권을 허위로 하면 가장전세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둘이 짜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여기 3자 선입니까? 선의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아까 선의는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선의 하면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래서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 무과실 요한다면 틀리죠?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면 제3자는 보호됩니다. 이게 통정의 표시인데 이건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례가 은닉행위와 이게 통정의예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은닉행위를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감남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료에게 마음을 주니까 안 받더라고요. 마음을 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부동산을 줘야지.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자, 그럼 이 증여는 무상이라 우리 세금을 많이 내죠.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값이 엄청 좀 애틋하네요. 이와 비교할게. 갑에게 X가 있는데 자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그럼 채무자 갑은 A 돈 안 갚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는 이런 부동산 강제입행으로 뺏어오겠죠. 그럼 갑은 강제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를 짜고 가장 허위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남녀가 입고 올 겁니까? A가 입고 올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윗사례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애틋합니다. 아랫사례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 있나요? 없죠.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 윗사례는 가장매매는 108조 무효죠. 근데 그 무효 속에 감처진행위가 은닉행위예요. 감처진행위. 그럼 이게 유효인가? 그럼 감남 증여 의사 있잖아요. 을료도 증여받을 의사가 있죠. 둘이 의사가 합치해서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 등기도 유효로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긴 둘이 소유권 넘길 의사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한편 아리사례 갑은 매매할 의사 없죠. 을도 매수할 의사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8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가 되면 결과도 무효가 돼서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지만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서 취득할 수 없다. 일단 두 가지 사례 비교했는데 시험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한 명이.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은닉행위 먼저 보고 통정허위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은닉행위 다시 감남이 을에게 증여했는데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죠. 매매 무효지만 은닉행위 유효해서 을 등기 유효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우리 소유자라 병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보통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보통 모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스토커였어요. 앞사실 안 돼요. 아무튼 병은 앞사실 몰랐든 알았든 을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죠. 그럼 우리 완전한 소유자라 완전한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병은 뭘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쳐보세요. 먼저 을 등기 유효까지 했잖아요. 을은 모든 걸 다 갖춰서 수학으로 100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면 뭘 알았든 몰랐든 그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병은 악이라도 유효. 그래서 이제 등기가 나오면 앞사람 유효 100이죠. 그럼 100은 100 끝납니다. 뭘 알았든 몰랐든 100은 100 하면 끝나요. 이게 은닉행위입니다. 이제 통정허위 아까 108조 2항에서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무대에서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그럼 아까 그 사례 갑에게 X가 있는데 채권자 A의 강제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등기를 빼돌려서 둘이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값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효가 원칙이지만 이 무효 사유가 허위표시 무효죠. 허위표시 무효일 때는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 2항 때문에 이 병이 선의인가 악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병은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앞사실 모르겠죠?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자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병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병이 사실 알았어요. 그럼 악의 3자는 보호규정 없죠. 그러면 무효로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앞사람이 을이 일단 무효잖아요. 그럼 을은 가진 거 없죠. 0이요 0. 가진 거 없어요. 그럼 0을 승계받으면 원래 받을 게 없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등기는 간단해요. 다시 아까 앞사람 100이죠.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뭘 알았던 몰랐던 배에 가면 끝납니다. 앞사람 무효면 원래 뒷사람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등기는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두 사례 잘 비교했어요. 그래서 제3자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제3자는 뭐 비진이 차고 사기양박 다 똑같아요. 그래서 허위표시 3자입니다. 그럼 허위표시 3자란 자 시간적으로 이 사람이 먼저 나왔을까요? 허위표시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이자는 후에 나온 자겠죠. 즉 과장행위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은 자가 제3자고 허위표시 이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만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갑부동산 을과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무효인데 이게 허위표시 가장행위죠. 가장행위 나왔죠. 그 이후에 나온 자 제3자예요. 그러면 얘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죠. 지금 이게 있잖아요. 가장매매. 그리고 후에 나면 제3자. 그래서 을에게 매매하면 제3자입니다. 제3자. 그럼 선이면 보호되고 물론 악이면 보호되지 않죠. 그럼 얘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죠.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 제3자다. 여기 저당권 설정에도 제3자입니다. 제3자. 그 다음 우리 가장채권이 있어요. 이게 가장행위 허위표시죠. 그럼 이게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죠. 자, 이게 먼저 있고 이후에 나면 제3자. 여기 압류 가압류면 제3자입니다. 간단해요. 허위표시를 통해서 이후에 나온 자 제3자. 그 이전에 있으면 제3자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시험 공부니까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건 대표적으로 세 개를 외우듯이 해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이건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이 세 개를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나오면 이 3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완되니까 허위표시 3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리에서 본인. 자,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허위표시에도 본인은 같은 사람이고 제3자이다. 그 다음 가정의 매수인이 아버지고 자식 상속인이 있어요. 그럼 상속인은 아버지 권리 의무 그대로 승계하니까 두 명을 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 제3자 아니다.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자, 세 개를 외워요. 자,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아요. 다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다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이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그래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33회 문제 풀기 전에 그 이전 문제 26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입니까? 아까 해당하지 않는 자를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외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있으면 빼보세요. 이 사람 있으면. 그럼 대리인 나왔죠. 빼야 되고.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왔네요. 빼야 되죠. 그럼 정답이 그냥 기억, 니은에서 1번으로 딱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니까 바로 1초 만에 풀어요. 이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은 다 읽고 풀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게 공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험 공부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게 가장 채권이 있고 이후에 나오면 제3자. 이것도 가장의회와 전세권이 있고 이후에 나오면 제3자. 보나마나 답은 1번이 됩니다. 외우세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 볼까요? 이제 30회 확인. 30회. 자, 갑이 요약자고 을은 낙약자는 병을 위한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겠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자 빨리 4번 뭐야? 4번 갑과 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이 제3자는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속한다. 틀렸죠? 아까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뭐 제한기법 그대로 냈네. 제한기법.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외우세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외우십니다. 그럼 이제 이번 33회 기출문제 33회. 이제 43번 통정의 표시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 게 아니고 알고 합의, 통정 짜야 돼요. 안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가장행위가 무효면 은닉행위는 아까 증여, 유효가 될 수 있죠. 당연히 무효가 아니죠. 3번 지금 제 허위 표시인데 대리인 나왔네요. 아까 기억납니까? 제3자의 3대를 속하지 않는다. 대리에서 당연히 본인 나오겠죠. 그럼 본인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본인 보이죠? 자, 대리인 여기 대리인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한 경우 본인은 선의 3자 아니죠? 유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습니다. 대리의 본인, 상속인. 그럼 정답은 4번이죠.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까 채권자 A까지 그 누구도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4번. 5번은 이게 가장 채권이에요. 그럼 이 가장행위 허위 표시죠. 그 가장 채권을 매수했네요. 그럼 가장 채권이 먼저 있고 후에 나왔으니까 제3자죠. 제3자. 그리고 선이니까 보호되는 거죠. 그러면 선이 양수인 매수인은 108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 틀렸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